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를 감안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거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도 후속 담화 공세에 나섰는데요.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은 2주 만에 남북 통신선 연락도 다시 끊어버렸는데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을 맹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담화 이후 남측이 훈련을 강행한 데 대해 거친 언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김 부부장은 미국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다음 날, 이번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섰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린 남측에 적대 행위의 대가를 알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보다 위협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북한은 이번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면서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remain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in accordance with our ironclad U.S. ROK alliance.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400여일 만에 연결한 남북한 통신선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 다시 끊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전격 복원된 남북한 통신선.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원 2주 만에 또다시 불통이 됐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 발표 이후 우리 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전향적인 태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만, 이것이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요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 기간 중에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훈련이 끝난 직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신형 전략무기 시험을 정당화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보당국은 미국을 겨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북한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거리 미사일, 말은 단거리지만 우리 한반도 전체가 남한 전체가 사거리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발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도발은 조금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 첫 해잖아요. 북한은 당장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지난 3월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폐지나 금강산 관련 기구의 정리,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신선 연락은 호의도 아니죠. 관계를 재개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그들은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작년 6월 달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이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내든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는 관영 매체나 공식 담화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당시 김정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이제 철수 문제를 이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가 제기된다면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앞서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왕이 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것을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중국과 같은 진영의 어떤 대립 구도 이 안으로 편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통신선까지 다시 끊으면서 고심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흙탕물에 가득 잠긴 농경지. 집들도 겨우 지붕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는 뚝 끊겨 주저앉았고 차도 사람도 발길이 묶였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이제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동해안 지역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쌀 생산지 중 하나인 함경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수해 현장에는 군부대가 급파됐고 내각 총리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함경남도 군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당과 중앙기관의 주요 간부가 모인 피해 복구 지휘조도 신설했습니다. 군민 대단결의 힘으로
당 창건 기념일까지 피해 복구를 결속할 때 대한 결정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다 연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문제를 아마 인도적인 지원이 되겠죠. 그 문제를 언급은 하실 텐데요. 만일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 문제가 이제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북한한테 공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통신선 단절에 이어 안보 위기까지 운운하면서 녹는 듯했던 남북 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를 보고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요즘 우리 언론에 북한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들은 더욱 공고해진 권한과 위상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직책만 놓고 본다면 북한 당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거친 막말을 동원하면서 북한의 대남, 대미 비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담화로 본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6월 17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심 간부들을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와 대결이라는 대미 관계 방향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된 자리.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북한 권력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주석단이 아닌 일반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나 김덕훈 내각총리가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달리 회의 내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김여정 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이기도 했던 김 부부장의 공식 서열 강등이 확인된 장면이었다.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던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이렇게 화답했다. We are awaiting a clearer signal from Pyongyang as to whether they are prepared to sit down at the table to begin working in that direction.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하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발표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는 것 같다고 백악관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 당장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김여정의 입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정치국 확대회의 토론자로 주석단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질적인 위상을 과시했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에서는 사실상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공식적인 직책을 넘어서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상주였던 김정은 위원장 곁에서 슬픔에 잠긴 얼굴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현장 곳곳을 동행하기 시작했다. 2012년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장에서 화단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 동지, 김의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집권 초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던 핵심 간부들이 대거 숙청된 시기, 김일성 일가의 일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으로서 김여정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전격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했고, 그다음에 장성택과 당행정부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이 지배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었습니다. 모란봉학당 공연 관람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준공식, 군부대 시찰까지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며 보필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김여정. 2016년 5월 김여정 부부장은 노동당 7차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까지 올랐고 2017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이름을 올리며 주석단 전면에까지 등장했다. 이때부터 김여정의 역할이 김정은에 대한 보좌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대남 정책이라든가 대미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8년 2월 김여정 부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자격으로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다. 북한의 진정한 실세라는 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아흔의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이 수시로 김여정 부부장의 동선을 살폈고 앉는 자리까지 양보한 것이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방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자신을 특사로 소개했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3번의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동행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시험 발사한 북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었다. 이름을 걸고 첫 대남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전응한 사고방식, 3살 난 아이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담화. 석 달 후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낸 담화에서는 똥개, 쓰레기와 같은 막말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다. 급기야 김여정 부부장은 다음 담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건물 폭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정책의 중요 결정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지지, 동조하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장금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지난해 장금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2차례나 후속 담화를 내며
김여정 부부장을 지지했고 이선곤 외무상도 지난 6월 23일 김 부부장의 담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까지 지지 담화를 발표하면서 당 서열이 더 높은 북한 엘리트들보다 김여정 부부장의 권한이 더욱 막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 후속 담화들이 결국은 다 김여정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또 실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화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남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은 김여정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동시에 당 제1비서직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북한 당 규약에 따르면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제1비서직에 임명되는 순간 총비서와 같은 영향력과 권한을 갖게 된다. 제1비서직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 역시 김여정 부부장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의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후계자 지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경우에는 김여정을 이제 제1비서직에 임명을 해서 그 후견인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위상 역시 철저히 오빠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살펴보면 중요 발표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밝혔고 김 위원장의 허락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발표한 담화 끝에도 위임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 핵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내가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김여정이 발표할 경우에는 김여정도 제거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김정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부부장.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 북한 각지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평양에서만 400만 개가 넘는 제품들이 전시됐는데요. 모두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 쓰레기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품질 경쟁 시스템도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8.3 인민소비품 전시회. 각 진열대마다 시민들이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제품 종류만 만여 종. 400만 개가 넘는 모든 제품에는 생산지와 작업반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제품을 봉사하면서 해당 단위들과 연계를 가지고 요구도 하고, 그 단위들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넣었습니다. 북한은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1984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현지 지도한 8월 3일을 기념해 해마다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대규모 전시회를 열어 제품 평가까지 도입했는데요.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느 공장, 어느 기업소, 어느 단위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알아보고 해당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머리핀과 학용품, 가구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재활용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함경북도에선 샴푸와 물비누 등의 제품이, 자강도에서는 지프로 만든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광해북도 역시 품질 평가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선호 제품을 파악했습니다. 자기지방이 원료, 자재,
내배부를 총동원하여 사리온시에서 생산한 천물 제품, 성림시에서 생산한 철 제품, 연탄군과 수안군에서 생산한 외벽 타일들이 참관자들의 화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8.3 인민소비품 전시회. 여기에 품질 경쟁까지 더해져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농촌에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산에 모여서 누가 더 풀을 많이 베는지 겨루는 풀베기 경기인데요. 내년 농사에 쓸 거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북한 당국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전대를 동원하고 실적까지 매긴다고 하니 가히 전투라고 부를 만한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식량난이 해소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풀베기 경기가 한창인 평양시 3등 공예 전문 협동 농장. 한 남성이 종이판 그래프에 덧칠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실적을 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풀을 벤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완료해야 경기는 끝이 납니다. 풀을 베서 날라다가 태족장에 썰어서 쌓고 서석게 뿌리고 그래서 매몰까지 해서 쏙해야 된다.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풀을 베는 주민들. 북한의 흔한 여름철 풍경인데요. 고름더미자 쌀더미가 아닙니까? 7, 8월에 생기는 풀들이 용량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맘때의 벤 풀은 내년 농사에서 귀한 거름으로 쓴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한 당국의 선동 사업인데요. 상호 경쟁을 부추겨 최대한 풀을 많이 베도록 하는 경기. 부부지간이라도 경쟁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이악을 부리는지 내가 막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생각 같아서 세대주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데 일단 경쟁에 들어가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요. 비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인당 베야 할 풀의 양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풀 거름 생산이 곧 알곡 증산이라며 풀베기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폭염 속 뙤약볕 아래서 풀베기 전투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서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북한 매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강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은 탈북민이 3만 명이 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탈북민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최훈 리포터, 이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우리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전이 열렸다고요. 네, 압록강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인데요. 조천현 작가가 약 12년 동안 북중 접경에서 찍은 사진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 북중 접경 취재 경험이 좀 있어서 좀 아는데 이거 촬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쪽에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은 워낙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촬영이나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 촬영 도중에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촬영 장비를 빼앗기고 입국이 금지됐던 기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모습을 편견 없이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작가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충남 논산의 시민공원. 주말을 맞아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특별한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정답 뭐야? 눈사람 만들기. 눈사람 만들러 가? 정답 바다가.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자꾸 놀고 싶어졌어.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이 7살 어린이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관람객들은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우리 어렸을 때도 저렇게 살았어요. 팬티 하나 애들이 뭔 이념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생활도 그러고. 3.3.5 모여 물놀이에 한창인 북한 어린이들. 해맑게 웃는 모습이 북중 접경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립니다. 조천현 작가가 2008년부터 약 12년간 압록강 부근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내가 이쪽에서 찍으니까 이제 장난으로 이제 돌 던지러 나오는 건데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돌에 맞은 척 신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압록강의 사계를 담은 사진 100여 점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압록강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쭉 철 따라 이제 움직였던 모습들인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 후에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고르는 작업으로 주로 진행했습니다. 조 작가는 1997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처음으로 북중 접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한민족을 주제로 한 영상과 사진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홀로 접경 지역을 몰래 촬영하다 중국 공안들에게 잡히기 일쑤였고 입국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른바 빨갱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의심을 많이 받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뭐 북쪽과 연결돼 있지 않나, 또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도 정보부와 연결돼 있지 않냐, 그러한 부분들고 있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조천현 작가는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천현 작가는 북중 접경의 생활상을 기록한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 대신 순수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특히 촬영을 하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사진과 함께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어디서 왔니? 아저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남조선. 에이, 믿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개구쟁이들은 낯선 이한테 장난을 치며 티없이 환한 웃음을 보냅니다. 조 작가는 사진뿐 아니라 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목한 나무들을 하류로 운반하는 압록강 뗏목꾼들의 애환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조선족 할아버지와 탈북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한 간도 아리랑입니다. 노년의 사랑과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북에서 살다가 나오셨던 분들이요.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애들이 강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니까 혼자가 아닌 항상 가족에 대한 이런 애틋함?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촬영도 막힌 상황. 조 작가는 하루빨리 북중 접경 지역을 다시 촬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속 이제 뭐 찍어놨던 것들 재반복 보기나 하고 또 다시 뭐 정리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좀 답답해요. 일단은 좀 갔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뿐인데 가지 못하니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조철현 작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조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에 이끌려 찍은 사진들.
다음 전시회를 위해 사진을 고르는 조작가의 손이 분주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념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뛰어놀고 또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놀고 또 아이들은 보면은 희망이잖아요. 희망이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북한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북한함의 이미지들이 좀 어두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 사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없잖아요. 보지 않았을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강 건너 북녘의 아이들 모습에선 이념도 갈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사진 속 아이들처럼 티 없이 해맑은 모습으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KBS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1,600여 명을 상대로 통일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1.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53.1%의 응답자가 반대, 46.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 달성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북한 학교나 사업소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